컨벡션 열전달 다음 토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장에서는 external flow의 열전달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발생하는가, 특별히 이제 6장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이 상관 방정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의 어떤 펑션으로 주어진다. 거기서는 어떤 펑션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어떤 펑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 이제 7장에서는 뭐 플랫 플레이트,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린더, 그다음에 스피어, 공,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오메트리에 누셀트 넘버가 어떤 상수에다가 레이놀스 넘버의 몇 승에 프렌들의 몇 승이 된다고 해서 상수하고 지수를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그 값들을 우리가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에서 레미나 플로우냐, 터뷸런트 플로우냐,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냐, 아이소서멀 설페이스냐, 아니면 히플락스가 일정하냐, 프렌들 넘버가 0.6에서 64이냐, 프렌들 넘버가 0.1보다 작은 이 리퀴드 메탈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맞는 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코릴레이션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플랫 플레이트,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플랫 플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 실린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실린더. 우리가 이제 열교환기를 공부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가서 보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이 구리관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이런 관이 있어요. 이 안으로 물이 흘러가든지 아니면 냉매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 그럼 여기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공기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그 스타일의 열교환기를 우리가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교환기는 이와 같이 생긴 이런 관이 이렇게 쭉 왔다가 또 밑으로 왔다가 쭉 왔다가 이렇게 밑으로 왔다가 이렇게 이제 굽이굽이 이렇게 치면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한 패스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실린더가, 이 실린더 이와 같은 그 실린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10개, 그 다음에 또 로가 있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10개, 또 있어서 10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전체를 다 살펴보기 전에 일단 하나만 딱 떼놓고 보자. 하나만. 그래서 물이든 냉매든 뭐가 이 안에 지나가면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부는 거, 이게 세상에 나가면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그 열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린더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분다고 할 때, 뭐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이 실린더는 플랫 플레이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미 유착학에서 이것도 플로우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가서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이 앞부분에 이제 V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실린더의 영향을 받지 않는 프리 스트림 속도가 지금 V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놈이 이제 실린더에 와서 이렇게 딱 닿으면은,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요 점에서는 스태그네이션이 생겨요. 플루이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거긴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해서 이제 플루이드가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데, 여기 있는 그 V하고, 그 다음에 여길 쭉 따라가면서 요 바운드리 레이어 밖에 있는 U 프리스트림하고는 두 개가 이제 다른 거예요. 플랫 플레이트하고 지금 이게 실린더하고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자, 어찌됐든 어떤 식으로 되냐, 요 점에서 이제 스태그네이션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공식 이것처럼 토탈 프레셔는 P 더하기 2분의 1 로 U 프리스트림 자승,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건 스태틱 프레셔고 뒤에 있는 건 다이내믹 프레셔예요. 다이내믹 프레셔. 자, 이렇게 돼서 플루이드가 이제 속도하고 그 다음에 프레셔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서 보면 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는 속도가 0이에요. 이게 속도가 이제 0이 되니까 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는 프레셔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크다. 가장 크면서 0인데 이 위로 이제 드디어 이제 이가 넘어갑니다. 반쪽만 생각하면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U free stream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텀이 계속해서 점점 이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 텀이 이제 증가를 하니까 얘는 점점 감소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러니까 U free stream이 이걸 쭉 타고 가면서 U free stream이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U free stream이 그냥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맥시멈 어느 점이 되면 맥시멈이 된다고요. 맥시멈이 되고 그 점을 지나서는 U free stream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U free stream이 줄어들면 얘가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잘 봐요. 이게 플랫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압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압력이 이제 줄어든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기 속도가 요 첫 번째 여기 스태그네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속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압력이 줄어요. 이거 플랫 플레이트하고 비슷해요. 압력이 쭉 줄다가 이 U free stream이 맥시멈이 되는 어떤 점이 딱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점을 지나서부터는 가면서 오히려 압력이 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속도가 주니까, 속도가 줄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플루이드 입장에서는 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지난 다음에 쭉 갈 때는 압력이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가기가 쉬운 거예요.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U free stream이 맥시멈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압력이 내가 가려고 하는데 압력이 저 앞에 있는 압력이 나보다 더 크니까 플루이드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favorable pressure gradient 앞부분에 압력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어가는 이거를 우리가 dpdx는 0보다 이제 적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때는 플루이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호의적이다 그 얘기예요. 압력이 계속 주니까 쭉 따라 나가기가 좋은데 뒷부분에 가서 U free stream이 맥시멈이 된 다음부터는 가려고 하면 저 앞에 있는 놈이 나보다 압력이 더 크니까 그래서 adverse 아니면 unfavorable 나한테 비호의적이다 이렇게 되면서 가면서 오히려 dpdx가 커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실린더의 어떤 유니크한 그런 현상이다. 이걸 이미 여러분이 유체역학에서 이제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가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실린더가 아니라 어떤 뭐 arbitrary란 이런 surface라고 얘기해도 어쨌든 어떤 일이 생기냐? 앞부분에는 favorable pressure gradient 이게 U free stream이 맥시멈이 되는 요 점까지는 압력이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드니까 플루이드가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호의적이다. 근데 이게 맥시멈 U free stream이 되는 그 지나서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압력이 저 앞에 있는 나보다 세니까 내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경을 만난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adversity, 역경을 이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가면서.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면서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토탈 프레셔는 스태틱 프레셔 더하기 다이내믹 프레셔 이 관계에 의해서. 자, 압력이 이제 커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어느 지점에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루이드가 더 이상 붙어 있지 못하고 그러면서 세퍼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점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플루이드가 더 동력을 잃고 저 앞에 놓으면 압력이 점점 더 커지니까 이 밑바닥에 가서 보면 결국은 어떻게 밑에 치고 들어와서 플루이드의 이 velocity 프로파일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이런 영역이 생겨요. 그럼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플루이드가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웨이크가 이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돼서 이 안에 여러 개의 볼텍스가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 여기 이렇게 웨이크가 이렇게 이제 생겨서 플루이드가 더 이상 붙어 있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린더가 이제 될 때는 favorable pressure gradient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unfavorable 아니면 adverse 이 pressure gradient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맨 끝에 가서 separation이 생길 수 있다. separation이 생기면 이 밑바닥에서 뜨는 거예요. 떠서 오히려 가려고 하면 밑에 프레셔가 밀어내기 때문에 속도가 이 밑부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갖고 이런 웨이크가 생기는 후류가 생기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러면은 이 실린더의 경우에도 레미나 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터뷸런트 바운드 레이어 이런 가 있다. 플랫 플레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플랫 플레이트 앞부분은 무조건 레미나고 5 곱하기 10의 5승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터뷸런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바람이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보면 레이놀스 넘버가 이거는 다이아메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기 있는 레이놀스 넘버는 다이아메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걸 따라가는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다이아메터를 기준으로 한 레이놀스 넘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놈이 2 곱하기 10의 5승보다 이제 작으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레미나가 되는 거예요. 레미나가 되면 말 그대로 힘이 약한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여기가 이제 0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이 이제 9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90도까지 밀고 나가질 못해요. 한 80도 정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플루이드가 더 이상 밀고 나갈 그런 동력이 없어서 어떻게 세퍼레이션이 돼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이제 후류 웨이크가 이제 생기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자, 이런 경우 요 앞부분 여기는 전체가 다 레미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이놀스 넘버, 이 레이놀스 넘버가 2 곱하기 10의 5승보다 이제 크게 되면은 그러면 앞부분은 레미나,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 되면서 그 뒤에는 터뷸런트 이제 바운드 레이어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번엔 속도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레이놀스 넘버가 크니까. 속도가 크니까 밀고 나가는 힘이 더 있는 거예요. 더 있으니까 세퍼레이션이 결국 나중에 이게 생겨서 이렇게 웨이크가 생기긴 하지만 이 그림으로 가서 보면 대략적으로 140도, 140도 이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붙어 있어요. 설페이스에 붙어 있다고. 붙어 있는데 앞부분은 레미나고 트랜지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터뷸런트 바운드 레이어가 생기는 이런 형식으로 이 플루이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루이드가 흘러간다. 이걸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 곱하기 10의 5승 이게 나와 있어. 이거보다 작으면은 측류, 이거보다 크면은 난류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런 경우에 측류의 경우에 약 80도 정도에서 세퍼레이션이 돼서 후류가 이제 발생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한 140도까지 이렇게 이제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체학에서 여러분이 이 그림은 이미 본 거예요. 이 그림은 레이놀스 넘버가 VD 나누기 누에서 다이아메터를 기준으로 한 레이놀스 넘버예요. 자, 그래서 이놈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걸 해서 가서 보니까 요 옆에 여기 CD가 이제 뭐로 돼 있냐? Drag coefficient for smooth cylinder in cross flow and for spher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7번에서 이제 이거를 가져온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drag coefficient예요. drag 저항을 일으키는 거다. 저항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개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거 이놈은 스무드 실린더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 이 위에 있는 거는 공이에요. 공, 스피어 이렇게 이제 되는데 가서 보니까 2 곱하기 10의 5승, 2 곱하기 10의 5승이 되기 전까지가 있고 된 이후가 있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5승이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CD가 이제 나와 있는데 얘는 드래그 코에피션트라고 그랬어요. 드래그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플랫 플레이트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 바람이 불면 서페이스에 닿아갖고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가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 드래그 포스가 이제 생기는 건데 이 실린더의 경우에는 드래그 포스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 드래그 포스가 하나는 역시 프릭션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프릭션 때문에 두 번째 컴포넌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부분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때는 압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뒷부분을 가면은 그때부터는 가려고 하는데 거기 압력이 더 나보다 센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저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항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런 저항을 전체를 다 합친 거,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 이제 표기를 해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슨 드래그라고 얘기하냐면 폼 드래그라고 얘기해요.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건 프릭션 드래그이고 가다가 이 뒷부분에 가면은 앞부분이 더 압력이 더 세요. 이렇게 돼서 내가 가지 못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기는 그
저항을 폼 드랙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릭션 드랙하고 폼 드랙하고 이 두 개를 다 측정을 해갖고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의 펑션으로 해서 이 드랙 코에피션트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드랙 코에피션트 CD를 구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가서 보면 이 Dimensionless Drag Coefficient CD는 어떻게 define 됐냐? 어떻게 define 됐냐? CD는 어찌됐든 타우로 다 해서 이제 타우 나누기 2분의 1 로 V 자승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 타우를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려면 이게 전체가 이제 드랙 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면적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면적으로 나누는데 이거 잘못해갖고 면적을 이면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면적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 여기 나와 있는 그거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바람이 불 때는 얘가 어떻게 직사각형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요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다. 이 면적을 frontal area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frontal area. 이 frontal area로 나눈 게 여기 있는 CD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린더 같으면은 프론탈 에리아가 여기 다이아메터에다 여기 랭스 L이 이제 되는 거고 공 같으면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이 프론탈 에리아가 이제 되는 거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열교환기 뭐 만들거나 그런 회사에 이제 가서 무슨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거의 다 이거의 면적이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불어오게 될 때 바람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면적 이 프론탈 에리아를 가지고 무슨 어떤 예를 들어 여기 같으면은 드랙 코에피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출하고 또 여러분이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데이터를 가서 보면 이게 거의가 다 프론탈 에리아로 나눠진 이 값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F는 실린더의 프론탈 에리아다. 이렇게 앞에 딱 봤을 때 면적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9 같으면 이런 원이 되는 거고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요 밑으로 쏙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요게 있는데 요 부분이 트랜지션이 생기는 거다. 그걸 아까 여기에서 2 곱하기 10의 5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린더를 보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실린더는 가면서 압력이 줄다가 그 다음에 압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favorable pressure gradient가 있고 adverse pressure gradient가 있다. 이게 점점 더 세지면 결국은 플루이드가 separation이 돼서 wake가 생긴다. 이런 거 기억하고 여기에도 레이놀스 넘버가 2 곱하기 10의 5승보다 작으면 전체가 다 측류, 이것보다 10의 5승보다 높으면은 그러면은 앞부분은 측류,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난류. 이래서 이거를 다 이제 합쳐갖고 평균을 이제 내야 된다는 거. 측류인 경우에는 밀고 나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한 80도 정도에서 세퍼레이션이 되고 얘는 한 140도까지 쭉 밀고 나가면서 그 뒤에 세퍼레이션이 된다는 거.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고 요 그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열교환기 회사에 가게 되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일 때 이 CD는 드랙 코에피션트인데 드랙 코에피션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마찰에 의한 거하고 그 다음에 폼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 폼 때문에 이 뒤에서 밀어내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얘가 얼마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실험에서 이 압력차를 구해내게 되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CD는 나누기 여기 가면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은 이 실린더의 프론탈 면적이 되고 이 스피어의 프론탈 면적이 되는 거다.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열교환기 회사에 들어가야 그래 거기서 이제 서바이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실린더가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했을 때 에버리지 누셀트 넘버가 얼마냐 이거를 손으로 이기젝 솔루션을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실험을 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제 이걸 실험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가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앵귤라 코오디네이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 누셀트 넘버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 이거 하나는 레이놀스 넘버예요. 레이놀스 넘버가 0.71 곱하기 10의 5승일 때 이걸 어떻게 실험을 했냐,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 밑에다가 구멍을 이제 뚫어갖고, 그래서 서머카프를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머카프를 다 박아 놓은 거예요. 열전대를 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설페이스 온도를 이제 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재서 이렇게 해서 열이 빨리 전달이 되냐, 이런 거를 열 전달 계수를 각 부분에서 이제 구해낸 거예요. 이렇게 구해내서 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긴 거예요. 레이놀스 넘버가 2 곱하기 이제 10의 5승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레이놀스 넘버가 이제 2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이제 될 때 가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80도 정도, 여기 이 각도가 80도 정도 이렇게 이제 될 때, 요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이게 레미나게 이렇게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트랜지션이 생기는 거예요. 플랫 플레이트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터빌런트 바운드 레이어가 쭉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열 전달 계속이 이제 나온다. 이 뒤는 웨이크가 생겨갖고, 그래서 막 소용돌이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열 전달 계수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뭘 원하는 거냐? 0도부터 180도까지 갈 때 평균을 원하는 거니,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인테그레이션하고, 이거 전체를 다 인테그레이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험을 해갖고 모든 거를 매번 할 때마다 이제 구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뭐 공기를 가지고 온도를 다 변화시켜가고 다이아메트를 다 변화시켜갖고 이래갖고 실험을 이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실험을 많이 했는데, 맨 마지막에 뭘 원하는 거냐? 이거의 평균 누셀트 넘버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평균 누셀트 넘버. 이 평균 누셀트 넘버는 6장에서 공부해 보니까 뭐의 펑션이냐?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드 레인지 펑션이라고 하니까 이거에 착안을 해서 이거 전체를 다 인테그레이션 하고 이렇게 다 해갖고,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 힐포트라고 한 사람이 공식 7-55를 이제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서 누셀트 넘버는 C의 레이놀스의 M승의 프렌들의 3분의 1승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럼 C는 얼마고 레이놀스 넘버의 그 지수 M은 얼마냐? 이거 가서 보면 이 힐포트의 발견에 따르면은 레이놀스 넘버가 0.4에서 할 때는 0.989, 0.330, 4에서 40, 40에서 4천, 4천에서 4만, 4만에서 40만까지 갈 때 C 값이 이렇게 되고 M 값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를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평균을 내갖고 이 사람이 이제 찾아내게 된 겁니다.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컴퓨터에다 이걸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뭐 0.4에서 4 할 땐 이걸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정식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가서 주로 만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실린더를 만나는데, 어떤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스퀘어도 만나고, 이런 것도 정육면체도 이제 만나게, 정사각형으로 된 것도 만나게 되고, 이런 헥사곤도 만나고, 이렇게 다 만난단 말이에요. 버티컬 플레이트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는 C 값하고 N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레이놀스 넘버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큘러한 이와 같은 파이프가 아니라 이렇게 네모나게 마름모 아니면 육각형으로 돼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처럼 돼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C 값하고 이제 N 값을 찾아내게 됐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 유명한 또 열전달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주카우스커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주카우스커스라고 한 이런 사람이 이거를 레이놀스 넘버 1부터 시작해서 10의 6승까지 뭐 이거를 여기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그냥 레이놀스 넘버 1부터 10의 6승까지 프렌들 넘버는 0.7에서 500이 될 때 거의 모든 플루이드에 대해서 누셀트 넘버를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걸 이제 개발해서 발견해서 이제 학계에다 이제 알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면 누셀트 넘버 이제 에버리지는 C의 레이놀스의 M승, 그 다음에 이제 프렌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면
7-56 이 공식에 여기 나오는 M하고 C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M하고 C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드디어 처음으로 요게 나온 거예요, 요거. 드디어 처음으로. 주카우스쿠스 그 이퀘이션에 가서 보니까 끝에 프렌들 나누기 프렌들 설페이스, 다시 말해 프렌들 넘버를 플루이드 온도에서 계산하고 설페이스 온도에서 계산한 다음에 이거에 4분의 1승을 씌우는 보정상수가 드디어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보정상수가 나온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레이놀스 넘버, 그 다음에 프렌들 넘버 이거 계산할 때 물성치가 있는데 그 물성치는 다 어디서 구하는 거냐? 여기 있는 것처럼 T 프리스트림에서 이제 구하는 거다. T 프리스트림에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주카우스쿠스라고 한 사람이 이 7-56 이걸 써서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이와 같은 그 방정식을 이제 찾아냈는데 이 경우에는 모든 물성치를 플루이드 온도에서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보정식을 이렇게 써서 보정을 해주는 거다. 자, 옛날에 이제 구소련에서 주카우스쿠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이런 걸 개발하고 나니까 미국에 이제 처칠이라는 사람이 번스타인이라고 한 그 학생을 이제 고용을 해서 그래서 또 열심히 실험을 했어요. 열심히 실험을 해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뭘 구간을 나누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하나로 쓸 수가 없겠느냐. 하나로. 이렇게 해갖고 공식 7-57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뒤에 보정상수가 없어요. 보정상수가 없으니까 모든 물성치는 다 필름 템퍼러처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거의 모든 플루이드에 거의 모든 프렌들 넘버, 그 다음에 레이놀스 넘버 여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게 처칠의 이제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린더를 해보니까 실린더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힐퍼트도 있고, 주카우스쿠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처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그런 그 방정식을 잘 사용해서 이 싱글 실린더가 이제 하나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여기 온도가 25도, 여기 온도가 뭐 100도 뭐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열 전달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예제를 이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이 예제를 이제 예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예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on a metallic cylinder 12.7 mm in diameter. 그러니까 메탈릭 실린더가 있는데 이게 12.7이니까 0.5인치짜리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인치를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랭스가 이제 94mm, 94mm, 9.4 요쯤 되는 거예요. The cylinder is heated internally by an electrical heater and is subjected to cross flow of air in a low speed wind tunnel under a specific set of operating conditions for which the upstream air velocity and temperature were maintained at 10 meter per sec 26.2. 오케이. 자,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조그만 이제 윈드 터널을 하나 만든 거예요. 윈드 터널 바람이 일정하게 이렇게 불어가도록 윈드 터널을 이제 만들었어요. 자, 윈드 터널을 만들어서 여기 온도를 이제 얼마로 만들었냐. 여기가 26.2도, 속도는 10m/s로 이렇게 오면서 여기 실린더를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린더 통과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를 90도 각도로 이걸 크로스 플로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런데 이 실린더 안에다가 히터를 이제 집어넣어 준 거예요. 히터를 집어넣어 주니까 열이 얼마가 들어가는 걸 이걸 다 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히터 집어넣기 전에 이 설페이스 밑에다가 서머카프를 다 이렇게 이제 심어놔서 설페이스 온도도 이제 다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페이스 온도도 재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왔느냐. 가서 보니까 설페이스 온도가 128도가 이제 나왔다. 자, 전력을 쟀어요. 전력을 쟀더니 46와트가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6와트 가운데 15%는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면 여기에다 이제 히터를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히터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열이 이제 발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관심사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여기 돌아가면서 되어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으로만 진짜로 이제 스펜드가 되는 그 전력은 85%다. 그러니까 15%는 다 옆으로 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로스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실험을 통해서 열 전달 계수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실험을 통해서 열 전달 계수 구한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릴레이션 하고 이걸 해서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기에 이제 모든 물성치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평균 열 전달 계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46W인데 85%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이제 나오고 온도 차를 하게 되니까 102W/m 자승 켈빈이 나온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진짜로 열 전달 계수가 102W/m 자승 켈빈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릴레이션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레이놀스 넘버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주카우스커스 코릴레이션을 사용해야 되겠다면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정상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퍼티는 다 어디서 계산하냐? T 프리 스트림에서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 요 PR만 여기 나와 있는 프렌들 넘버만, 나머지는 다 T 프리 스트림에서 계산하고, 설페이스라고 써 있는 요 놈만 설페이스 온도에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를 계산했더니 7,992가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7,992가 나오니까 테이블 7-4 여기로 이제 가면은 테이블 7-4 여기 요 부분에 이제 들어 있는 거니까 0.26하고 0.6하고 이제 이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26, 0.6을 이제 찾아서 또 프렌들 넘버가 이제 10보다 작고 이렇게 하니까 n이 0.37 이렇게 나와서 이 값을 이제 집어넣어 줬어요. 집어넣었더니 누셀트 넘버가 50.5가 나오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H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이 열전달 계수 평균을 구했더니 105가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이그젝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원래 실험으로 구한 건 100이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으로 구한 건 105면은 약 한 2.5% 이제 3%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정도면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뭐 테이블을 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처칠의 공식을 사용하면, 이 공식이 좀 복잡하긴 해도 이 공식을 사용하면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공식을 사용할 때는 모든 프로퍼티를 중간 온도야, 필름 온도에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프렌들 넘버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레이놀스 넘버를 계산했더니 레이놀스 넘버가 아까하고 조금 다릅니다. 얘는 7,992이고 얘는 6,071이고 왜 그렇게 되는 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성치를 계산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누셀트 넘버를 이제 계산했더니 40.6이 나오고 해서 얘는 96이 이제 나온 거예요. 96. 실험은 102, 얘는 96이니까 한 5% 정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 훌륭한 거예요, 5%도. 자, 그 다음에 그럼 맨 위에 처음에 공부했던 힐퍼트, 힐퍼트의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쭉 가서 해보니까 얘는 이제 88이 나온 거예요. 아, 힐퍼트는 많이 떨어지는구나. 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힐퍼트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런 형태의 이제 방정식을 만든 거고, 이게 조금 좀 정확도가 이제 떨어지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주카우코스하고 그 다음에 처칠이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상관 방정식 코릴레이션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놈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실험체에 이제 근접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이제 내는 거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가 88이 나왔는데 88이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냐? 한 12%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실제 값하고 12%만 해도 훌륭한 거다. 10% 정도만 나면 훌륭한 거예요. 이게 모든 실험 데이터, 이거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디자인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 세이프티 팩터를 뭐 20%를 준다, 뭐 25%를 준다, 아니면 1.5, 50%를 준다,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면 이 안에 다 여기 뭉뚱그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면 훌륭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풀어놓은 그러한 그 솔루션이 정말 좀 합리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두세 개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아요.
주카우쿠스도 한번 해보고 처칠도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것도 힐포트도 해보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면 내가 계산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 이 세 개의 평균치를 취한다. 이 세 개 이렇게 평균치를 취해서 하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이제 실제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풀면은 그러면 아마 좋은 그 히트 트랜스퍼 엔지니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가 나오는 겁니다. 구 동그란 공이에요. 공. 이 공이 돼도 누셀트 넘버는 여전히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 이런 펑션이 되니까 위테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었어요. 구 안에다가 히터 같은 걸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설페이스 온도 다 재고 이렇게 해서 실험을 이제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갖고 구에 대한 누셀트 넘버를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프렌들 넘버는 이게 되고 레이놀스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B는 이렇게 되는 플루이드 플로우의 경우에는 누셀트 넘버가 이렇게 된다. 이 뒤에 뮤 나누기 뮤S 4분의 1승이 붙었으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물성치는 다 어디서 계산하는 거냐? 플루이드의 온도에서 요거까지 플루이드의 온도에서 계산하는 거고 여기 있는 뮤S만 설페이스 온도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6장을 이야기하면서 6장이 가장 중요하다. 6장에서는 이렇게 모멘텀 이퀘이션, 에너지 이퀘이션, 그 다음에 이제 스피시스 이퀘이션 이런 거 이제 하면서 무차원화를 했어요. 그 무차원화를 하니까 어떤 열전달이든 아니면 CF, 프릭션 코에피션트든 아니면은 이 질량 전달하고 이제 상관 있는 이와 같은 그 코에피션트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뭔가 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쭉 계산해 보니까 CF는 오직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 누셀트는 오직 레이놀스 프렌들의 펑션, 누셀트에 상응하는 셔루드 넘버는 레이놀즈하고 그 다음에 슈미트의 펑션, 또 히드 매스 트랜스퍼 어널러지를 사용하니까 누셀트 공식 그대로 셔루드 공식으로 쓸 수 있고 프렌들 대신에 슈미트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 다음에 레이놀스 어널러지가 이제 될 때는 dpdx는 0이고 프렌들하고 슈미트 넘버는 1이 되고 이런 조건 하에서 뭐가 똑같아야 되냐? velocity 그 프로파일하고 temperature 프로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 concentration 프로파일 물론 여기 스타가 다 붙은 겁니다. 이 프로파일들이 이제 같아야 된다 이런 걸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놀스 어널러지라는 걸 통해서 플루이드 메카닉스 결과만 가지고 질량 전달, 그 다음에 열 전달 이런 모든 것들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걸 가르쳐준 6장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하고 7장에 와서는 거기 6장에서 했던 거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런 상수, 지수 이런 것들이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이그젝 솔루션을 내든지 해서 직접 우리 눈으로 상수가 정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숫자로 나오는 거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 맞는 코릴레이션을 잘 사용해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돼요. 프렌들 넘버도 맞아야 되고 레이놀스 넘버도 맞아야 되고 물성치는 어디에 계산하는가? 필름 템퍼러처에서 하냐? 아니면은 플루이드 온도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곱해주냐?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코릴레이션 잘 보고 그러고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몇 개의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열전달 계수를 계산해 보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몇 개가 거의 비슷하게 잘 나오면은 그 평균 값을 이제 취하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 하나만 사용하지 말고 두 개, 세 개 정도 사용해 보면 내가 계산한 값이 맞는가 아닌가를 더블 체크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구에 대한 거 뭐 특별하게 이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린더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실린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관이 있단 말이에요. 관이 이렇게 흘러가고 밑으로 가고 흘러가고 밑으로 가고 하는 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로우가 있고 로우가 있고 이런 상태로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 여기에 다 핀이 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표면적으로 이제 늘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거 해석하기에 앞서서 그냥 실린더 뱅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린더 뱅크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예제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건가 이것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실린더가 이제 맨 앞에 이제 이렇게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데 맨 앞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3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지만 원래는 이게 길어갖고 이게 길게 쭉 나가게 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이런 실린더 뱅크 이것도 여기 크로스 플로우 뱅크라 그랬어요. 크로스 플로우 이렇게 뱅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만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는가. 자, 가서 보면 일단은 이 튜브 뱅크를 우리가 이제 만들 때 이렇게 얼라인드 뱅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얼라인드 뱅크는 앞에 3개, 바로 그 뒤에 3개, 3개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이제 배치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스태거가 되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스태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거 해석하려고 할 때 이쪽 방향으로는 SL 간격을 이쪽 방향으로는 S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A1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뭐 LG전자든 뭐 만도 기계든 어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가서 해석해야 될 그런 임무를 맡았다. 그럼 여기 7장의 요 부분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거 이제 관계된 이런 열교환기 회사나 이런 데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뭐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에 가서 그래서 뭐 담수화 플랜트 뭐 이런 거 갔는데 뭐 이런 데서 이와 같은 거 열교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실린더가 여러 개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여기 와서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열 전달 계수가 어떻게 될까? 일단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분다고 생각해 봐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놈은 실린더 하나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열 전달 계수가 나올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뒤에 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앞에 게 뒤에다 영향을 미치지 뒤에 게 앞에다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여기 거리가 이제 충분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밑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린더 맨 앞에 있는 로에 있는 이 실린더는 그냥 싱글 실린더 하나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한 이와 같은 그 열 전달 성능을 낼 거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로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될까? 이 첫 번째보다 열 전달 계수가 높을까 아니면 열 전달 계수가 낮을까? 높게 되죠. 높게 돼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여기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부류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믹싱이 다 생긴 놈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기 때문에 터뷸런스 효과가 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 첫 번째 로우보다는 두 번째 로우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로우가 이렇게 이제 열 전달 계수가 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그러면 일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The coefficient for a tube in the first row is approximately equal to that for a single tube in cross flow. 크로스 플로우 상태에 있는 싱글 튜브 이거의 열 전달 계수와 비슷한데 반면에 whereas larger heat transfer coefficients are associated with the tubes of inner rows. 앞으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게 되면 열 전달 계수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일 거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이제 돼서 열 전달 계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로우를 지나면서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7-60이라고 7-63 공식이 밑에 가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열 전달 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놀스 넘버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 가면 누셀트 넘버도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누셀트 넘버가 레이놀스하고 프렌들의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실린더 뱅크인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 전체를 다 지금 풀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그런 엔지니어는 여기 와서 자세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제가. 그다음 Vmax는 어떻게 구한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 얼라인드가 돼 있는 이러한 그 실린더 뱅크에는 플루이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태거드가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생기고, 당연히 스태거드가 된 놈이 열전달 계수가 더 높게 될 거예요. 근데 높게 되는데 또 모두 높아지냐? 그러면 펌핑할 때 드는 에너지도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점점 터뷸런트해지기 때문에. 바람으로 이야기하면 팬 스피드를 더 높여야만 그래야 이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다. 열 전달 계수가 좋다.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 컨섬션에 변화는 없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열 전달 계수를 가능한 한 많이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이 거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압력 강화가 최소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거 이렇게 해서 쭉 뱅크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여기 압력 재고 여기 압력 재고 유량이 어떻게 될 때 압력 강화가 어떻게 되냐, 이런 모든 거를 다 어떻게 손으로 재서 실험을 이제 해야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만들고 이거 풍동 안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이제 하려면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험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터뷸런트 플로우가 될 때, 또 레미나 플로우가 될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메카닉스 프로그램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어요. 또 동시에 여기에다가 10가지 이제 더해서 모든 걸 온도 분포도 구하고 속도 분포도 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엔지니어링 패키지, 뭐 예를 들어 플루언트라든지 이런 패키지가 다 개발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은 그런 엔지니어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런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 거리도 조절해보고 이 거리도 조절해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맨 끝에 가서 압력 강화는 최소화하면서 열 전달은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레인지먼트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 어레인지먼트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장님이 좋아하고 보너스도 주고 또 외국 출장도 다녀오라 그러고 컨퍼런스 다녀오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승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컨덕션 공부할 때 finite difference equation 이거 했듯이 이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거다. 어쨌든 지금은 손으로 이제 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제 보도록 하고, 해서 여기 가면 예제 이제 7-6이 나옵니다. 예제 7-6 내가 풀질 않아요.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튜브 뱅크가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여기 뭐 물성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모든 파라미터들 실제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진짜로 푸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압력 강화가 얼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열 전달이 얼마가 생기고, 이런 게 A, B, C, D, E, F, C까지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분야에 가서 여러분이 이 열전달 엔지니어로 이제 일하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 일단은 기본을 잘 익히고, 요거 기본을 익힌 다음에 여러분이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와 같은 그 분야를 확장을 시키면은, 그러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열전달 이런 거 하는 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임핀징 제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트를 쓰는 거예요. 제트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을 가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런 플레이트를 담금질을 하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유리를 그냥 둔 상태에서 유리가 그냥 깨져나가면 그러면 여기는 날카롭게 되고 사람이 이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유리를 이제 경화해서 브리틀하게 만들어서 공이든 뭐든 이렇게 맞아갖고는 유리가 이제 파편으로 다 이렇게 쪼개져 나가면서 사람에게 이제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쇠판이 있는데 이 쇠판 전체를 이거의 경도를 이제 높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담금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담금질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뜨겁게 어느 정도 그 금속이든 유리든 그거의 성질을 잘 보고, 그래서 몇 도로 다 달궜다가 얘를
푹 담궜다 끄집어내고 몇 번 하면 그러면 이제 경화가 된다, 브리틀하게 된다, 하든드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조그만 이런 볼 베어링 이런 건 넣었다 잡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1m, 2m, 뭐 2m, 4m 이렇게 커다란 판처럼 돼 있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거 전체를 잡아서 넣고 빼고 이거 하기가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임핀징 제트를 쏘는 거예요. 자, 판이 이렇게 있으면 판 앞에다가 예를 들어 판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을 여기다 갖다 쏘는 거예요. 제트를 쏘는 거예요. 그럼 딱 들어온 다음에 판에서 옆으로 쫙 퍼져나가겠지.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구멍 하나로 쏘는 게 아니라 구멍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구멍을 여러 개 놓고 그러고서 제트를 쏘면은 옆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다 퍼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커다란 판도 또 그것도 판이 워낙 길이가 길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트를 여러 줄 넣으면 여기 한 줄 넣고 또 여기 한 줄 넣고 여기 한 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제트를 한 번에 쏘면은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면서 전체가 균일하게 담금질이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밑에 이제 설페이스가 밑에 있고 저 위에서 이렇게 제트를 이제 쏘는 이와 같은 그 그림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컨벡션이에요. 컨벡션. 싱글 페이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벌써 이거 다이아메터 아니면 슬릿이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만들 때 일단은 다이아메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크게 하면은 그럼 속도가 이제 줄어들 거고 작게 만들면 속도가 이제 세게 나갈 거고 이제 벌써 이런 거 여러분이 알 거고 자, 그 다음에 온도도 변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플루이드를 사용할 수 있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변수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땐 에어를 쏠 때가 있고 어떨 땐 물을 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스타일의 이런 형태의 velocity 프로파일이 이제 형성이 된 다음에 벽에 와서 딱 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이런 식의 velocity 프로파일이 이제 형성이 될 거다. 자, 이러면 이것도 이 임핀징 제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뭐 말 그대로 수천 명이 실험을 했어요. 수천 명이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땐 냉매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커다란 이런 컴퓨터 이제 이런 걸 사용하면 그 안에 커다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큰 게 있는데 이게 무지무지 뜨거워집니다. 이게 이렇게 뜨거워지면은 그냥 단순하게 물을 뿌리거나 이걸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차가운 그런 냉매를 여기다 뿌려갖고 그래서 거기서 보일링이 생기도록 기포가 막 생기도록 이렇게 해갖고 삽시간에 수많은 열을 제거하는 이런 형태로 임핀징 제트를 고려를 해야만 그래야 엄청난 규모의 열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아니면 하드 드라이브나 이런 데서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구글에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소유하고 그래갖고 하루에도 뭐 수천만 개 파일이 뭐 몇 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디 하드 드라이브에다 다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네바다 사막이나 어디에 하여튼 엄청난 규모의 그 하드 드라이브 이런 공장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뜨거워지는 걸 어떤 식으로든 냉각을 시켜야 그래야 끊어지지 않고 유튜브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일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다. 특별히 이제 컴퓨터 룸이라든지 뭐 레이더 뭘 만든 컨트롤 하는 데라든지 엄청난 규모의 열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바람을 이렇게 팬으로 불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열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세게 쏘는 거예요. 이게 세게 이렇게 쏘면서 노즐이라고 얘기하는 노즐의 직경도 바꿀 수 있고 노즐을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열 전달을 임핀징 제트에서 열 전달이다. 이것도 방정식이 이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요 부분을 자세히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글래스 플레이트, 유리 플레이트, 그 다음에 메탈 시트, 그 다음에 텍스타일 이런 건 말리고 하는데 페이퍼 프로덕트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갑자기 식혀야 되고 이럴 때 임핀징 제트를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임핀징 제트를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슬릿을 만들어서
여러 개 슬릿을 만들어서도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임핀징 제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태거드로 할 수 있고 온라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쭉 가서 보면은 맨 끝에 가서 보면 이런 형식으로 레이놀즈 넘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할 때 맨 끝에 가서 보면 누셀트 넘버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온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외우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누셀트 넘버가 프렌들하고 레이놀즈의 펑션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 파라메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7-82 같은 거를 저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실험을 해야 될까. 적어도 한 4년 정도, 5년 정도에 이제 박사가 되는데 그럼 박사 과정 중에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들어온 사람이 또 다른 조건에서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지난 100년 동안에 지식이 이렇게 쭉 돼가 축적이 된 거예요. 이 축적이 된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기기들을 인조이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패키드 베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패키드 베드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가스가 이제 지나가는데 여기 이제 패키드 베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솔리드 파티클, 이게 스폰지라고 생각해도 돼. 스폰지인데 솔리드로 만들어져 있는 고체, 뭐 시멘트 같은 거 다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이와 같은 그 형태, 이거를 우리가 패키드 베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패킹한다 이거죠. 솔리드 패킹을 했는데 그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다 보면 그 간극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포로시티 아니면 void fraction, 구멍이 어떻게 촘촘하게 뚫려 있냐 이런 거에 따라 가스가 지나가면서 열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키드 베드는 특별히 화공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패키드 베드, 플루이다이즈 베드 이런 거 할 때도 여기 또 흘러가는 거니까 컨벡션이다. 여기에도 이와 같은 그런 그 파라미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패키드 베드 이런 경우에 이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낼 수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이번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뭐 임핀징 제트라든지 튜브 뱅크라든지 그 다음에 패키드 베드, 플루이다이즈 베드 이런 거 이제 나오지 않아요. 이번 시험에 나오면 플랫 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싱글 실린더하고 이제 이것만 이제 시험에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엑스터널 플로우,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엑스터널 플로우. 자, 그래서 서메리를 이제 해서 보면 6장을 공부하면서 6장 맨 끝에 이미 7-9를 보여줬어요. 7-9를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플랫 플레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플랫 플레이트. 자, 플랫 플레이트도 여기까지는 레미나에 대한 거예요. 레미나. 이 밑에는 터뷸런트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컨디션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이 플랫 플레이트가 지금 어떤 컨디션에 있냐, 레미나 플로우냐, 프렌들 넘버가 얼마냐,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냐, 뭐 이런 컨디션이 있어요. 그 컨디션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누셀트 넘버하고 CF를 여러분이 구해내는 거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보니까 이게 맞는다. 그럼 이걸 질량 전달로 사용해야 될 때는 누셀트 대신에 쇼르드를 집어넣고 여기는 프렌들 대신에 슈미트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질량 전달 이 계수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보게 되면 이거를 줄 거예요. 테이블 7-9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실린더 공부를 했는데 실린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여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있어요. 공에 대한 것도 여기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튜브 뱅크가 이제 나와 있고, 임핀징 제트가 나와 있고, 맨 밑에 패키드 베드가 이제 나와 있다. 어쨌든 시험에는 여기는 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시험에는 이 플랫 플레이트하고 실린더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이 조건을 살펴보고 레미나냐, 터뷸런트냐, 또 어떨 땐 아이소서멀 설페이스냐, 히플락스가 같을 때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레미나하고 터뷸런트하고 믹스가 돼 있는 거냐, 그럴 때는 에버리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모든 거 문제를 딱 보고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코릴레이션을 찾아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열이 얼마가 전달이 됩니다. 이 값을 이제 적는 게 그게 이제 이번 학기 두 번째 컨벡션 시험 볼 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장을 마치겠습니다. 6장은 내가 5번에 걸쳐 했고 7장은 2번에 걸쳐 했어요. 페이지 수로 보면 어쩌면 두 개가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6장은 내가 지금 5번을 했어요. 5번을 상세하게 하고 또 중간에 한 번은 앞에 했던 걸 조금 서머라이즈해서 또 3, 40분을 하고 왜 그러냐? 6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6장을 잘 이해해야 7장에 있는 거는 사실은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픽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건 6장이다. 그래서 6장 공부를 다시 한번 하고 거기서 CF는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 그 다음에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즈 프렌들 넘버만의 펑션. 이렇게 된 게 이제 7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코릴레이션 픽업해서 그래서 거기다 물성치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는 거다. 이게 7장의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터널 플로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이 겉으로 흘러가는 게 한 거고 다음 주는 여길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될 때 이 안에서 열 전달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